특검법에 대한 것과 김건희 특검법 양국관리특별법에 대한 제2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23년 3월에 처음 발의되어서 그동안 4차례의 본회의에 의결된 바 있습니다. 3번 대통령의 제의 여부였고요. 한 번은 대행의 제의 요구가 있어서 총 4차례의 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례는 이미 제2표결이 있었고 부결이 최종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또 한 번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8일 표결 결과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총 8번의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국정마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다수 야당이 힘자랑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마치 공격처럼 계속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방어해봐라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29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9번의 탄핵 소추 역시도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또 이 다수 야당의 힘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직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급기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공수처장도 탄핵 소추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대행도 탄핵 소추하겠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탄핵 소추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리바이든과 같은 괴물이 바로 지금 현재의 다수 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같은 법안을 이렇게 국회가 계속 표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회가 일사부재이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법안을 2번 표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국회가 이 법안은 안 돼라고 얘기한 것을 곧바로 또 들고 오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사부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나 마찬가지 유사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번 판결이 났는데 또다시 판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 있어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유사한 것이 국회에서는 일사부재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국회법 92조에서 바로 일사부재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회기 내에 동일한 법안에 대해서 2번 표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일사부재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 국회법은 선진 국회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회기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 47조는 정기회는 100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요. 100일 이내에 정기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임시회는 30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위주의의 산물이 87년 체제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바로 국회의 회기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사부재이와 만나면서 이론적으로는 30일도 안 돼서 계속해서 동일 법안을 내고 이것을 끊임없이 표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세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와 같은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선진의회라고 하는 곳들은 회기 규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가을부터 그 다음 해 가을까지를 1년을
하나의 회기로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1년 동안에는 동일한 법안이 또 올라와서 또 거부되고 또 올라오고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2년을 하나의 회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는 같은 법안이 이미 의회에서 거부되었는데 2년 만에 또 올라오는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이제는 상설국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바로 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는 것을 이제는 좀 고쳐야 한다. 우리도 뭐 1월 1일 혹은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그해 12월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한다라고 하면 1년도 안 돼서 8번씩 국회에서 같은 법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이런 일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비합리성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8일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투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적어도 200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투표하러 들어가지 않으면 이 탄핵 소추안은 부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권도 투표의 한 행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투표하러 들어가지 않은 것을 기권으로 봐서 부결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의장은 이것을 투표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뭐 부결이든 투표 불성립이든 다 좋습니다. 12월 14일 같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동일 안건에 대해서 또 한 번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회기 변경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기를 변경해서 12월 8일의 회기와 12월 14일의 회기가 다른 것으로 해서 같은 회기 내에 동일 안건이 아니므로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서 12월 14일에 또 한 번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같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회기 변경이라는 꼼수로 투표를 했다. 이것은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정기회와 임시회라고 하는 이 헌법상의 규정을 조속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회기 변경이라고 하는 꼼수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회기를 변경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꼼수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상당히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역시도 지금 현재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때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라고 이름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분의 2의 찬성을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라고 이름하지 않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라고 하면서 151석만 넘기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국회의장이 국회에 있어서의 원내 민주주의를 책임져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훼손의 방법은 다양한 꼼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주된 내용은 바로 내란을
모의, 방조, 묵인했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되고 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대리인들은 바로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이 정당하냐,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22대 국회에 와서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기회와 임시회를 나누고 있는 이 헌법 규정을 악용해서 회기 변경이라는 꼼수를 국회 운영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헌법이 개헌을 해서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1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혹은 2년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회기를 결정하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국회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동일 안건을 또 국회에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은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방법도 있고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행사해서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의를 하는데 실패했을 때, 이때도 결국 법안이 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패한 법안은 적어도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국회에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시무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계속 예측성을 가지고 일하듯이 국회도 1년을 하나의 단위로 회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의 개정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때까지 개헌이 어렵다라고 하면 국회법을 고쳐서 부결된 안건은 적어도 1년이 지나야 다시 국회에 발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좀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민주주의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 그 게임의 룰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심판이라고 한다면 언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들이 다 한국 민주주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심판이 매수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게임의 룰은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합의해서 고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룰을 바꾸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절차적 민주주의,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